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산업 육성과 기술 습등과 관련하여 기업의 역할과 노력, 그리고 기여에 대해 조선 산업의 사례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울산조선소의 사업 계획을 중심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중화학공업 육성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중화학공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주로 연구된 부분은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육성 정책 부분에 비해 기업의 역할과 노력, 기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 연구에 연구가 집중되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정부의 자료가 기업의 자료보다 접근하기 쉬우며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업의 자료는 접근이 어려우며 정부와 기업의 자료가 다를 경우 일반적으로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자료를 신뢰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대중공업의 울산조선소를 지은 정주영 창업자의 인터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주영 창업자가 조선소를 지으려는 목적으로 차관을 빌리기 위해 만든 사업계획서에는 부지는 17만 5천 평, 건물은 3만 7,611평, 건조 목표는 최대 선박 50만 톤의 연간 25만 9천 톤급 5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이 500m, 폭 80m, 깊이 12m의 드라이 도크를 1차로 건설하고 450톤급 골리앗 크레인 2기를 확보하는 것이 기본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각국의 대사관에 차관 유치를 위해 제공한 계획서에는 한국이 당시까지 최대 규모로 건조한 선박은 17,000톤급이고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목표는 15만 톤 규모이며 따라서 25만 톤급 이상의 대형 유조선을 만들 경우 한국에는 기술 인력이 없을 뿐더러 건조 경험을 가진 중간 관리자도 없는 실정이므로 사업계획서 내용은 타당성이 없다고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정주영 명예회장도 이를 해명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정부 발표에 대해 기업이 해명을 하더라도 기업의 말이 거짓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거짓말을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의 울산조선소 건설과 관련하여 기업의 역할과 노력, 그리고 기여는 명확합니다. 정부의 금융보증과 같은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은 분명 울산조선소를 건설하는 것에 큰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시선에서 보면 정책 지원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는 많은 부분은 기업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조선소의 설계 기술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주영 창업자의 인터뷰에 근거해 기술된 현대중공업 50년사를 보면 조선소의 설계에 대한 일화가 나옵니다. 해외에 내보내 6개월 정도 교육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선소 건설이 가능했냐는 질문에 정주영 창업자는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전가 보니 그 친구를 데리고 내가 가와사키 조선소하고 미쓰비시 가야키 조선소를 갔어요. 구경만 하기로 하고 간 거야. 사진 한 장 못 찍게 하니까 정말 구경만 하고 나왔어. 전가 보니 숙소에 돌아오더니 금방 도크 규모를 그려내고 바닥 콘크리트 밑으로
수압을 밀어올리는 유공 관식이 어쩌고 하면서 드라이 도크 스케치를 해내는 거야. 그래서 도크 규모를 어떻게 알고 그린 거야? 했더니 도크 주위를 구경하는 척 하면서 한 바퀴 돌면서 발걸음으로 쟀다는 거야. 그런데도 아주 정확해. 나중에 미쓰비시 애들이 와서 보고는 뒤로 나자빠지더라고. 전가번만 그런 게 아니고 김형벽이니 이정상이니 백춘기도 그랬어. 그중에 김형벽은 아주 뛰어났어. 스코트리우스 고우에 갖다 풀어놓으니까 이들이 걸어다니는 사진기고 걸어다니는 컴퓨터야. 그리고 단숨에 배우더라고. 이 일화는 조선소의 성공적 건설이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금융보증은 조선소 건설의 핵심 축이었지만 조선소의 설계를 눈으로 기억하고 발걸음으로 재서 재구성하는 기업의 노력은 정부가 계획하거나 지원하기 어려운 기술적 분야인 것입니다. 하지만 눈으로 기억한 설계를 통계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고 하여 기업의 역할을 분석하지 않거나 정부의 역할만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설계를 눈으로 기억하여 재구성하고 발전시킨 사례는 산업의 발달에서 자주 보고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산업혁명 이후 영국의 면방직공업이 미국으로 전해진 사례입니다. 당시에 면방직공업은 최첨단 산업으로 영국 정부에서는 기술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도 같은 것이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검열은 기술자가 설계와 부품의 기능을 기억해 재구성하는 것까지 막지는 못하였습니다. 영국의 증기기관을 그대로 독일로 가져갈 수 없어서 부품으로 분해해서 가져가고 다시 조립했다는 일화 또한 신뢰성의 문제를 통계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학문적 영향은 통계적으로 검증 가능한 분야에 집중되고 있지만 1970년대의 현대중공업의 사례에서도 비슷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면 기술의 전파와 관련된 하나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은 사실로 판단됩니다. 더 나아가 설계도의 문제를 넘어서 시공을 위한 기술을 숙달하고 선행 또는 유사기술 기반을 구축해 놓는 것도 기업의 역할과 기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착오를 통한 기술의 숙달과 선행 또는 유사기술의 기반의 구축 또한 통계적으로 검증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의에서는 통계적 검증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대중공업의 조선소 건설과 조선 기술 습득 분야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울산의 조선소 건설과 관련하여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는 정주영 창업자의 500원 지폐와 거북선 이야기입니다. 조선소 건설을 위해 차관을 얻어야 했던 정주영 창업자가 차관과 관련된 도움을 얻기 위해 애플도어사의 롱바텀 회장을 500원 지폐에 그려져 있는 세계 최초의 철갑선인 거북선을 보여주며 설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화는 기업가 정신을 보여주는 일화로 널리 소개됩니다. 500원짜리 지폐의 거북선 이야기는 현대중공업 조선소 건설의 가장 극적인 장면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조선소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서는 더 많은 단계를 넘어야 했습니다.
조선소 건설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현대건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조선소의 성공적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기반을 알게 모르게 구축해 놓았습니다. 또한 중화학공업 분야에서 선진군과 경쟁 가능한 인력관리 분야의 장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은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기업의 역할에 해당됩니다. 현대중공업 50년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정주영 창업자는 1960년대 중반 어느 해인가 해외 출장 중에 들른 일본에서 이춘림 회장과 이틀에 걸쳐 요코하마, 가와사키, 고베 조선소를 시찰했다. 여러 개의 블록을 만들어 배를 조립하는 것을 보았다. 이춘림 회장은 1966년의 일로 기억했다. 블록 정도야 현대의 기술로 충분히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블록을 만들어 수출하면 좋은 돈벌이가 될 듯 싶었다. 조선업에 관련된 사람들은 배를 만드는 것을 철판을 용접해서 붙이는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철판을 설계도대로 자르고 휘어서 용접해서 블록을 만들고 여러 개의 블록을 레고처럼 조립해서 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크레인은 무거운 블록을 옮기기 위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철판을 용접해서 붙이는 일은 현대건설이 잘할 수 있는 분야였습니다. 조선업 경험은 없었지만 그동안 쌓은 건설업 경험으로 철판 설계나 용접은 자신이 있었고 내연기관 장착도 별거 아니었다. 이를테면 배를 큰 탱크로 생각하면 정유공장 세울 때처럼 도면대로 철판을 잘라서 용접을 하면 되는 것이고 내부의 기계장치는 건물에 냉난방 장치를 설계대로 안치듯이 선박도 기계 도면대로 제자리에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닌가. 철판을 용접하는 것에 자신 있었다는 내용은 다른 인터뷰에서도 나타납니다. 김영벽 전 현대중공업 회장은 알래스카에 설치한 허리케인 브릿지를 설계하고 제작과 설치, 감독까지 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토목은 현대건설이 맡아서 했지만 다리 자체는 철판을 가지고 재단을 해서 용접을 하는 건데 아주 정밀합니다. 그건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가 504피트나 떨어진 곳에 아치형으로 다리를 건설하고 칼럼을 세워 그 위에 가다를 놓는 아주 복잡한 구조지만 외형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걸 무사히 완성시켰더니 창업자님이 인상 깊게 보셨던지 너 조선소로 와 하시는 겁니다. 정주영 창업자의 용접과 관련하여 인터뷰한 내용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세울 때 배보다 몇 배 두꺼운 강판을 용접하고 모든 것을 새지 않도록 용접했는데 배는 거기다가 대면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 배를 만드는 핵심 생산 기술인 철판을 자르고 용접하는 기술을 현대건설은 건설 현장에서, 정유공장에서, 브릿지에서, 발전소에서 높은 수준으로 습득하고 있었고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사기술 축적의 중요성은 영국 조선기술회사인 애플도어사의 조선소 레이아웃 설계 제안에서도 나타납니다. 기계, 건축, 토목 분야에 유능한 한국 엔지니어 몇 사람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과 함께 작업해서 6개월 안에 레이아웃을 완성시켜 주겠습니다. 라고 애플도어사에서 제안하였습니다. 기계, 건축, 토목은
현대건설이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분야였습니다. 그리고 조선 분야의 전문 엔지니어가 한국에 없다면 기계, 건축, 토목 분야의 유능한 엔지니어가 이를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